네, 오늘 3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선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라이브에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난 팩트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분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전문가들만 모셨는데요. 좀 전까지 진행을 맡아주셨던 강찬호 위원님께서 정치권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생생히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장동 사건을 최일선에서 다루고 계신 함종선 중앙일보 건설부동산 팀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특별히 검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대장동 의혹을 파헤친 김병률 회계사십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진행 맡았던 강찬호 투머치 토커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입니다. 대장동 사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관계자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온 얘기지만은 향후 대선 전국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고요. 저는 저 정치 쪽 취재하는 기자이니까 기자적 시각에서 아는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함종선 건설부동산 팀장님.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함종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거물 김병률 회계사님. 네, 반갑습니다. 뭐 예기치 않게 불려 나왔는데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네, 초반부터 우리 김 회계사님께서 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대장동 사건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야 모두에게 대선에서 큰 영향력과 또 변수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워낙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잡지 않으면 밤새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대장동 사업 자체와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동 사건에는 수많은 법조인과 또 그리고 유력한 정치권 인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나올까 그 부분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장동 사업 여기서 보면은 그 민간의 몇몇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었나 이런 어떤 대장동 사업의 설계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팩트를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사님, 네. 이 사업을 좀 간단히 우리 시청자들께 요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까지는 다른 많은 설명들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대장지구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총 매출 규모가 수익 규모가 약 4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4조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12년도부터 한겨레, 매경 이런 여러 언론들에서 여기 대장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분양 사업이라는 거고 결국은 4조 원대의 매출 그리고 이익 규모는 1조 5천대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요. 제가 매번 강조하다시피 이 사업의 어떤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개인 몇몇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 최종적으로 보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회사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총 3억 5천을 가져가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떼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어떤 뭐 토지 의혹, 투기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계사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겠네요. 땅 찍고 헤엄치기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4조 원대 매출이고 이익이 1조 원 이상을 육박하는 예. 어차피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네. 이 사업의 설계 과정이나 또 이거를 인허가했을 때 또 그리고 여기에 뛰어든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 얽힌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정선 우리 팀장님. 그 부동산과 건설 이쪽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셨는데 사실 대장동 개발 히스토리는 되게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도
이미 대장동은 그 일대에서는 이제 개발 때문에 떠들썩한 이슈였고, 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도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판교에 이은 개발지로 대장동이 뜨면서, 그리고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눈독을 들였었고, 그때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남욱 변호사와 이 정영학 회계사라는 이 두 분의 인물인데, 이분들이 이미 2009년도에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회사가 전체 대장동 사업 면적의 31.8%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미 확보해 놨었다고 하거든요. 이 대장동 개발의 역사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 윤 기자 혹시 네. 그 미국의 비버리힐스 가보셨나요? 저는 미국도 못 가봤습니다. 그 비버리힐스가 미국 최대 부촌 헐리우드 스타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요. 거기가 네네. 이제 고지대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입지가. 상당히 부촌이죠. 그렇죠. 비버리힐스가. 최고의 부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장지구 위치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비버리힐스처럼 좀 더 안쪽으로 우리 네. 그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시게.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비버리힐스처럼 이게 이제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판교가 녹지가 풍부한 지역인데요. 녹지가 풍부한 서판교에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이 중심가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이제 용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 서판교 IC를 통해 가지고 강남의 구룡터널까지 뭐 밟으면 10분대로 갈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위치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하고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터널을 뚫었지 않습니까? 네. 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바로 이제 서판교 IC랑 가깝게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좋은 위치다 보니까 이미 2004년 그때가 정부가 누구였죠? 2004년이면은 노무현 정부. 예, 그죠? 그때부터 예. 여기가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했고, 그 사이에 공영 갔다가 민영 갔다가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었는데, 네네. 2013년에 즉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도 2013년 7월에 대장지구를 역시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발표를 하실 정도로 여기가 이제 핵심 아주 최고의 부촌이 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그렇죠. 있었다. 아주 예. 그냥 알짜 지구죠. 사실 이렇게 지도만 지금 뭐 봐도 판교 바로 밑에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아주 여기저기 사통팔달의 의지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 있는 그 분당의 역사권하고도 좀 가깝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주도적인 혹은 두각할 만한 인물이 바로 남욱 변호사였다라는 맞습니다. 예. 거죠. 네. 네. 우리가 남욱 변호사와 또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스토리는 이 오늘 방송 시간 동안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사님. 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의 모범이다. 예. 뭐 이렇게 자랑을 해 왔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사회 전체 공익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성남 시민 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이게 민간 사업을 진행했을 때와 정말 그 성남 시민들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됐느냐? 뭐 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뭐 당군 이래 최고의 사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함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입지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비버리 힐스다. 그리고 이 터널 하나가 뚫림으로써 판교가 이제 인접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개발이 된다라면, 어떤 식의 개발이건 개발이 된다라면 뭐라고 할까요? 황금 뭐 정말 초대박을 터뜨린다는 것은 분명했고,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이와 같은 뭐 초대박형 사업에 대해서 완공이 된다라면 이만큼의 기부 체납 5,500억 원 어치의 기부 체납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로 봐야죠. 지금 이제 5,500억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 구성이라는 게 보면은 대장지구 내외의 도로, 공원, 터널,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저기 단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1공원 부지 이걸 말씀한 건데요. 결국은 이건 어떤 식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어떤 이른바 사회적 공헌은 필수적이었을 거고요. 오히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남욱 변호사 일당이 네. 당시 이미 그 민간 개발을 위해서 이 지구에 회사도 만들고 또 자금도 꽤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자금적으로 어려웠었고 감사 보고서를 본다 하더라도 그 감사 보고서의 계속 기업의 가정에 대해서 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사업이 사회적 공익을 뭐라고 하죠? 공공의 이익을 단군 이래 제대로 환수한 사업이 아니라 난맥상에 빠졌던 민간 사업, 남욱일당이 대장지구에서 민간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던 사업이 난맥상에 빠졌었는데 그것을 해소해준 일이다. 예. 그 민간에게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라면 그 토지 작업, 지주 작업에서만 또 이제 난맥상에 부딪혔고 더 이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금의 어떤 압박? 예. 이게 매년 13.5% 정도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융통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그 버티기 힘든 때였었죠. 그것을 오히려 이제 공권력이 개입하여서 민간 합동의 방식으로 해서 지주 작업이라든가 인허가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주택의 이와 같은 민간 합동으로 누가 제일 이익을 받냐? 결국은 종전의 민간 그 개발 사업자들, 남욱 변호사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억,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이득을 봤다라고 봐야죠. 백 기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네. 이게 개발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네. 금융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부담이 커지고 예. 그냥 냅두면은 뭐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민관 합작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돌파구가 생겨난 거다. 예. 예. 실제로 그 회사는 이렇게 자빠졌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모 의원, 국민의당이시죠. 그 권은희 의원께서 밝혔지만 네. 그 회사는 실제로 자빠뜨렸고 네네. 자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빠뜨렸고 이제 그 차입금도 일부 갚지 않았죠. 어쨌든 이제 그 이익은 그 당시 처음부터 개발을 추진했던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익을 가져간 그렇습니다. 거고. 예. 자, 이제 민간의 기부 체납도 잠깐 언급을 예. 해주셨는데 사실 5,500억 중에 3,700억을 기부 체납 형식으로 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800억을 그냥 받게 되는데 예, 이 3,700억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터널 뚫고 뭐 도로 네.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근데 민관 합작을 하지 않고 그냥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장지구 내의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자꾸 터널 얘기를 하는데 터널 이 건설이 누구에게 이득이 갔겠냐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네.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른바 우리 구글 어스라고 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 터널이 없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장지구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게 외딴길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편도 1차선. 아마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아주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인데 이 터널을 뚫게 됨으로써 대장동 주민들이 이긴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개발업자의 개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터널이 뚫림으로 해서 분양가도 높이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네. 과연 이게 이제 공익적 목적의 환수냐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좀 회의가 된다는 네. 말씀이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이재명 이제 후보죠. 네. 당시 성남시장에게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지만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지사는 네네. 이 대장동 사건에서 벌어진 초과 이익, 이 상당한 이 민간 개발자들의 이익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오늘 경선 결과를 보면 어쨌든 저 과반을 확보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게 앞으로는 영향이 좀 어떨까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 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네. 보면은 뭐 좀 전에 제가 그 배종찬 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어저께 그 경기도에서는 60% 가까이 그 득표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 기세로 본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4년 대선 민주당 대선 경선 때 57% 얻었던 였죠. 57%를 아마도 넘을 수 있겠다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과반을 겨우 턱걸이를 한 50.2%인가요? 예, 그렇게 50.29%. 네. 네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좀 전에 배종찬 소장이 잘 관찰했는데 이재명 후보 얼굴 굳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본인이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압승을 해가지고 대장동 리스크를 잠재우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 뭐 김경률 회계사님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문제 제기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 경선이 이제 오는 이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상당수 중도층이 특히 서울에 있는 중도층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전날까지 누적 득표율이 55%였는데 지금 오늘 50%대로 떨어지고 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네. 이거는 결국 이재명 지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네. 해명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본인 측근들이 지금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과를 해야 한다. 네. 일단 사과를 해야만 일단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심이 조금이라도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지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겠지만 아까 본인이 말한, 어떤 이제 측근으로 있었던 혹은 본인과 네.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사과는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바로 그 시장으로 관할하던 구역에서 이렇게 큰 그야말로 불로소득을 네네. 사기업 업체들이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것은 좀 사과를 해야죠. 어떤 네. 의미에서. 네. 자,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지금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자, 이번에는 함정선 팀장님. 네. 그 앞서 살펴본 남욱 변호사, 네, 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네. 이런 분들이 일찌감치 이제 대장동 개발에 눈독을 들인 건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살펴봤는데. 근데 남욱 변호사가 2015년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원에서 검찰 기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분이 김만배 씨라는 분인데, 자, 남욱 변호사에서 김만배 씨로 일종의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흐름도 보이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제 서강대 중심의 인맥으로 이 대장동 사업을 또 추진해 왔고, 또 김만배 씨는 또 성균관대 중심의 인맥을 이제 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 요 인물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요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어떤 게 나오죠? 예. 네. 뭐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서강대 라인이 있고요. 이제 성대 라인이 있습니다. 네. 윤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강대 라인의 핵심은 리더는 남욱 변호사고요. 거기 후배 두 분이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정민용 변호사, 또 한 분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 세 분이서 서강대 라인의 핵심이고, 이 사업 계획을 그 세 분이 다 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아까 방금 윤 기자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제 수원지검 특수부인데요. 2015년. 15년? 네, 예. 2015년. 그 시점이 6월입니다. 2015년 6월. 그러면 회계사님 잘 아시다시피 6월이면 어떤 때냐? 그게 이제 회사가 설립이 막 되고 사업자 선정되고 가장 바삐 움직일 때인데 딱 그 시점에 구속이 돼요. 아, 이게 타이밍이 참 묘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이 네. 이제 막 꽃을 피우나 하는 시점인데 네. 그때 막 구속이 되는 거군요. 네, 그 구속 사유가 이제 변호사법 위반인데 네. 그 LH가 이제 공공 개발에서 손을 떼게 로비를 했다라는 네. 이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이건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아주 깊은 얘기인데 네. 네.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의 구속 가능성을 예. 예측하고 검찰이 있었다.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명을 위해서 네. 그 천화동인 주주 중에 이제 한 명한테 네. 김만배 이제 전 기자를 소개받습니다. 아. 그럼 그 당시까지는 남욱 변호사가 네. 김만배 전 기자를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 구명 활동이 필요해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김만배 전 기자를 통하면 뭔가 뭐 로비 같은 걸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네. 계속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팩트하고 또 우리가 구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팩트는 2015년 6월에 남욱 변호사는 이제 구속이 됩니다. 네. 이제 구속이 되고 그리고 그때쯤에 이 화천대유가 설립돼서 이제 막 꽃을 피우는 시점이었고 본격적으로 김만배 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또 그다음에 설명해 네네. 주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으나 어쨌든 이제 남욱 씨가 남 변호사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최대 주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식 예. 네. 성대 라인이 이제 쫙 등장하는데요. 이성문 변호사라고 여기 화천대유의 이제 대표를 했었죠. 네. 얼마 전에 사임을 했는데 네. 그분이 또 나름 굉장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예, 예전에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담도 사건 네네. 네. 행담도 서해대교 상해 네, 네. 중에서 예. 네. 거기에 이제 좀 거기 그 사건은 변호도 맡으셨고 변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지식도 쌓으셨고 나중에 행담도 개발 대표도 하셨죠? 그분이. 축에서 예, 축에서. 네네. 그 지분을 그때는 60%를 갖고 계셔서 이제 대표를 하셨는데 네. 이 화천대유가 처음 설립될 때는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이제 매우 적네요. 그러면. 적고 네. 아무 보장이 없는 네. 신생 회사에 아무 그런 지분 관계 없이 들어갔어요. 대표로. 그 사실 이분이 부동산 뭐 건설 이쪽에 전문 변호사라면 네네. 상당히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자본금인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지분을 투자하고 뭐 많은 지분을 받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300만 원 투자하면 상황입니다. 30%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분이 없었다라는 네. 거죠. 지분은 100% 김만배 전 기자가 다 가지고 네네.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하고 하는데 이제 남욱 씨는 계속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이 네. 사업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근데 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주도권이 이제 김만배 씨가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구속 그 사건. 자, 그럼 우리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2000년대 초부터 이 대장동 개발과 이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그 당시 1세대로 추진해 왔던 분은 남욱 변호사인데 2015년 6월 구속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도권이 김만배 씨에게 넘어간다라는 네네.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화천대유가 설립이 되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사실 제일 많이 거론되는 그 네.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그 김만배 씨는 이제 성균관대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을 이제 추진했고 네. 또 정영학 씨는 서강대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각각 성균관대와 서강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강대 3인방입니다. 네. 정영학 회계사 네. 그리고 이제 정민용 변호사. 자, 정영학 회계사는 이번에 녹취록을 이제 제보한 인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 이제 사업팀장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팀장인가요? 예. 심사에도 들어갔었고 네, 네. 우리 회계사님의 그 계약서를 좀 보셨는데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아까 네. 네, 네. 네. 그 얘기 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네네.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성균관대 쪽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김만배 전 기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변호사 네. 계시고요. 네. 그 성남외들 대표도 네. 고용한 네. 건가요, 맞죠? 네. 곽상도 전 맞습니다. 의원도 성균관대 그죠? 법대 네, 출신. 성균관대부터 출신이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성균관대 출신과 서강대 출신만이 물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대장동 사업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학연이 좀 동원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천대유와 이 천화동인에 있는 이 주주들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와 이 천화동인의 1호부터 7호까지 이 부분을 우리 김경동 회계사님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이제 함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은 저도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간단히 함 기자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짧게 언급하자면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기자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앙일간지 방송사 기자분들하고 다 통화를 했을 텐데 가장 난맥상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김만배 씨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이거를 다 설명을 못하고 저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그거였어요. 김만배 씨는 어마어마한 부자다. 예, 땅 부자다. 그래서 사업을 이미 예전부터 뛰어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한 거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전부터 항상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녔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변호사들한테도 뭐 50억, 20억 이렇게 주는 게 원래 일이다 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기자분들한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네. 이제 김만배 씨가 2014년 7월에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후에 화천대유를 설립하니까 예. 혹시 이재명 시장 인터뷰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방금 이제 함 팀장님과 김혜교 사님 말씀처럼 예. 그 남욱 변호사에서 네. 이 김만배 씨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구명 예. 활동을 위해서 예. 뭔가 이제 법조계 인맥이 좀 필요했던 뭐 그런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실 게 지금 김만배 씨가 어떻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냐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들은 시나리오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추산해 본 것들 중에서 함 기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전까지는 이게 설명이 안 됐었거든요. 김만배 씨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뛰어들게 됐는지. 아마 함 팀장님께서는 이제 건설부동산 쪽에서 오래 이제 네. 취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얘기들을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 네, 그죠? 아니 제가 발로 뛰었죠. 네. 그리고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신 이 사건의 핵심 그 공공의 탈을 쓰고서 네. 민간이 수익을 했다는 것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보도를 한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남의 뜰 대장동 관련해서는 다른 데 가면 긴장을 안 하는데 함 기자님 계시니까 정말 긴장되네요. 잘못 말한다는 게 금방금방 쉽게 드러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이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역할 여기서 제가 조금만 잘난 척해 보면 그간에 이렇게 성남시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야 이게 민간 주주가 불과 몇 프로를 가지고 있냐면 7%를 가지고 있는데 1000배에 달하는 이익금을 배당 받아간다는 게 타당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7% 지분이 누구였냐면 화천대유 1%, SK증권 6%였거든요. 그러니까 SK증권이라고 하지 이 실체는 누구도 몰랐었는데 이제 이건 제가 밝혀낸 건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였다는 거죠. 네. SK증권이 아니라 다들 저기 뭐 서울 을지로에 본사가 있는 SK증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 뒤집어 보니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였고 과연 그러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었었는데 이제 1년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여기 보시다시피 1호는 저기입니다. 대주주는 그 화천대유 결국은 김만배 씨가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만배 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호는 김만배 씨의 부인, 3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 네. 4호부터 7호까지가 1호부터 3호까지가 말씀하신 이제 성균관대 인맥이라면 네네. 4호부터 7호까지는 이른바 서강대 인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4호가 남욱 변호사, 5호가 정영학 회계사, 6호가 조현성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 박모 기자이죠. 배모 배모, 기자. 네. 네, 배모 기자. 이렇게 4호부터 7호까지는 이렇게 나뉘어서 이게 쭉 보게 되면 딱 전반적으로 5대5, 5대5 이 비율을 맞춰가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제가 봤을 때도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메인 플레이어였었고 김만배 씨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 가지 남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치고 들어오는 해결사 역할을 이후에 한 게 아닐까 그렇게 네. 추정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있거든요. 이제 화천대유가 이 사업권을 따낼 때, 그러니까 우선 네. 대상자가 될 때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천대유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였는데 네. 하나은행은 도대체 뭘 보고 이 실적도 없는 회사를 보고 같이 이렇게 한 네. 걸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부동산 개발은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이 시행사 내지는 시행사 역할을 하는 회사든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고 예, 그걸 이제 몇몇 주요 은행들, 금융권이 이제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특이점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제1금융권이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은행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회사가 인발부된 건데 이 사람들이 보는 건 그거죠. 이 회사 시행사의 성격, 시행사의 어떤 뭐 한 명 한 명의 오너들의 그 특성들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특성을 보는 거고, 야 이거 대장지금 보니까 이건 분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시행사업에서 주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작업, 이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으로 해결이 되네. 그리고 인허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은행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네네. 야, 이 사업 그 리스크 전혀 없고 그럼 무난하다는 표현을 수차례 씁니다. 예. 땅 찍고 헤엄치기다. 예, 네. 몇 가지 이렇게 리스크를 분석한 다음에 무난하다. 결국은 하나은행도 이 사업 프로젝트의 특성을 뭐랄까요, 정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한 그런 속성으로 보고서 뛰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예. 선정 과정을 보면 이게 신청서를 내고 네. 바로 다음 날 선정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뭐 회계사님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심사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선정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저 오늘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른바 언론에서 지금 사업 계획서라고도 하고 그 세 개의 컨소시엄, 그렇죠.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KDB 컨소시엄 이 서류를 저도 이제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도 이제 조그만 국가기관들, 모 위원회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천만 원짜리 보조금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뿌린다 하면은 그걸 위해서도 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5천만 원짜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4개, 5개, 뭐 6, 7개 회사가 몰려들고 그래서 어느 날 회의를 이렇게 차리게 되면 5천만 원짜리 보조금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5억짜리 보조금을 뿌리는데도 위원회, 그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뽑히면 항상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야, 최소한 3일 전에는, 일주일 전에 좀 서류를 미리 주고 일주일이 안 된다라면 최소한 3일 전에는 좀 나한테 보내다오. 그래야 내가 보고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얼마짜리냐면 4조짜리 사업이란 말입니다. 네네. 4조짜리 사업을 3월 26일까지 서류 제출 기한을 두고 3월 27일 날 심사 후 선정까지 해버린단 말입니다. 네. 이게 되지 않는 거죠. 예. 예. 회계사는 반드시 포함됐을 거고 실제 회계사가 들어갔고 뭐 문제는 이제 그 회계사가 결국은 아삼육인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저도 사업계획서를 이제 쭉 봤거든요. 이게 너무나 터무니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이미 한결에 매경 모두 4조짜리 사업이다. 야, 이 4조짜리를 어떻게 아느냐? 아주 단순하거든요. 4조짜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여기에 지어질 아파트 세대수 지금 6,000세대에 약간 못 네. 미치거든요. 거기다 분양가를 5,900 곱하면 세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6,000세대, 그 다음에 평수, 거기에 평당 분양가.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다들 4조로 예상하는데 메리츠를 보면 2조 8천. 아.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메리츠 보고서를 보면 주변 시세를 얼마로 분석하냐면 그때 당시 2015년도에 2,500, 600이라고 자기들도 다 써요. 이렇게 주변 시세. 그래 놓고는 평당 분양가를 1,600으로 써요. 자, 저기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메리츠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지금 단독 입수하신 그 우리 중앙일보 라이브에서 처음 이제 김 회계사님 공개하시는 내용입니다. 2조 8천억 원이라고 네. 숫자가 자, 적혀있죠. 메리츠 사업 계획서에는 네. 신청할 때 2조 8천억을 써냅니다. 그렇죠. 이미 그 이전에 언론에서 다 4조 원짜리라고 그렇죠. 보도를 했는데 네. 2조 8천억을 써냈다는 얘기는 나 떨어뜨려 주쇼 이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익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4조짜리라는 것은 시행에 발을 담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이미 그리고 저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걸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하나은행은 또 관계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 저기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메리츠 네. 컨소시엄 중에 하나 하위 파트너가 어디냐면 외환은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문제는 2015년 5월 당시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지주 아래 있는 같은 자회사여서 이 둘은 이후에 이제 합병도 하듯이 같은 회사입니다. 이 사실 RFP를 보면 그러니까 응모 지침서를 보면 같은 회사는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법인은 나누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가 달리해서 응모할 수 없다 이렇게 네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같은 다른 법인인 거죠. 그렇죠.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와 JTBC처럼 네네. 여기는 중앙일보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JTBC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약간 의심이 된다. 혹시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충분히 의혹을 그런 가질 가능성이 수 있는 있는 거죠. 거죠. 네. 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팩트는 그 메리츠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낼 때 2조 8천억을 써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검색해만 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 4조 매출이 될 거라는 거를 그렇죠. 예. 의도적으로 이게 이익을 축소한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회의선님께서 예,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계속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강찬호 의원님 네. 화려한 법조인들의 이름이 그렇죠. 네. 등장합니다. 와, 정말 아까 그 함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곽상도 전 의원, 그렇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관까지 어떻게 우리가 손꼽을 만큼 유명한 이런 유력한 법조인들이 다 엮여 있는 겁니까? 우선 이 일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언제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업자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그게 보험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당시 정권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김만배 씨는 바로 법조기자 아니겠습니까? 한 신문에서 뭐 법조 팀장만 10년 이상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년 가까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분은 뭐 듣기로는 기자 사회에서 기자들한테 술 사주고 뭐 골프도 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기자가 기자한테 술 사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그때 이미 사실은 사업가 마인드인 거고, 기자들한테 이 정도라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험을 세게 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권에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2016년에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의 탄핵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임명을 했던 박영수 전 특검, 이분들이 지금 하나는 아들이 거기 근무하고 무려 50억 원의 지금 상여금이라는 이름의 그런 퇴직금 이런 걸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의 경우에도 역시 하천도에 근무를 하고 아파트 원가 분양을 받은 이제 그런 의혹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 이분도 지금 2015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분도 지금 뭐 이른바 50억을 받은 클럽의 멤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같이 그 김만배 씨가 법조기자로서 그 어떤 그 취재원으로 사귈 수 있었던 사람들,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사정기관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거죠. 민정수석, 검찰총장, 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특검, 이런 분들에게 다 이른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험성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액수를 그 자식들이라든가 또 본인에게 이렇게 줬거나 줬을 것이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점 자체가 전방위 로비의 어떤 그 흔적이고, 또 하나는 이번 사태가 결국 이재명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숙하고 경계하면서 본인들이 본인 세력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 캐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의 그 투명성으로 본인들이 다 끊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로 국민들이 민주당 아무리 밉다고 국민의힘의 정권 줄 생각이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이 돼요. 네. 앞서 오늘 라이브 시작할 때 원희룡 후보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관련된 비리가 터진다면 다 싹을 잘라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캠프에서도 나오면은 제가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그걸 대장동 시청자분은 사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자, 김경률 회계사님, 예. 민주당에서는 야당 인사들이 이렇게 이름이 줄줄 나오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살펴봤던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경재 변호사나 예. 원유철 전 새누리당 의원 이름이 줄줄 나오는데, 사실 대장동 이 개발을 시작할 시점은 정권을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의 어떤 로비를 해야 했던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방금 강찬호 의원께서 예.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 실제로 그런 보험이죠, 게 보험. 네. 있었을까요? 뭐 보험이 됐든 뭐 구명 활동이 됐든.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은 많이 나왔고 신문 분석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2년 전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른바 성남 지역에 소재한 모 조직폭력배, 네. 조직폭력 조직이 나오면서 우리 흔하게 이제 인터넷 짤방이라고 하는데 짤방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왔죠. 국제마피아 파라. 네네네. 아, 조직폭력배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남부지청 경찰청 산하 경찰청 조직입니다. 남부지청 여기 저희랑 아주 다들 친해요. 매번 저희랑 술도 먹고 저희가 돈도 주고 해서 아주 돈독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데 수배가 됐었습니다. 수배된 와중에도 남부지청을 드나들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지금 많은 그 변호사분들, 전직 주로 검사분들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상당한 공통점이 수원지검 출신이시더라고요. 수원지검. 예, 네. 예. 그래서 과연 저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찾는다라면 이분들이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 이런 위치보다는, 물론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민정의 자리가 결국 뭐 어떤 뭐 비리라든가 관과 관련된 그런 비리들을 찾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그리고 어떤 인맥들을 찾는다라면, 특정 정치인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찾는다라면 수원지검 출신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건, 구속하는 사건이라든가. 남욱 변호사가 특수고. 2015년 구속될 때 맞습니다. 수원지검이었죠. 예, 그때의 사건도 그렇고, 뭐 이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께서도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얽힐 경우에 수원지검과 얽히는 사건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저는 저라면, 이건 이제 뭐 뇌피셜 수준인데, 네. 그 어떤 박근혜 정부 민정 그런 관계보다는 수원지검이라는 곳에서 매듭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뭔가 이제 큰 그림에서 어떤 정권이 실세와 직접 결탁하기보다 예. 이제 자기 사건의 이제 관할인 네. 그 수원지검과 직접적인 인맥을 뭔가 구명 활동을 하거나 네. 로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네. 말씀이신데, 자, 이 부분 우리 함정선 팀장님께서도 뭐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수원지검의 이 검사들과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관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게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네네. 참 조심스러워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 김만배 전 기자가 이제 합류하게 된 계기가 그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남욱 개발 변호사를 사건을 수사할 네, 때였고, 수사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구속 위기에 몰린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 가지고 네네. 손을 잡았다. 그 부분은 이제 취재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그 우리 함정선 팀장께서 그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김만배 씨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건을 내밀히 알고 있는 그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원지검 출신들이 많다는 것이 이거는 이제 팩트이나 과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개발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 팩트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황당한 그 해명과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갔는데 네네. 9차례나 찾아갔다고 해요. 네, 더군다나 네. 9차례를 찾아간 시점을 보면 이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대법원 3고심에 계류가 돼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때 무려 5번을 찾아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대체 갔느냐? 근데 본인은 이발소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대법원 안에 있는 이발소를 가고 또 대법원에 있는 기자들 후배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대법원 들어갈 때 출입 기록에다가
방문 목적 적는 날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 보러 왔다 뭐 이렇게 적었다는데 이발소나 기자를 후배 기자 만나는데 대법관 이름을 들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쪽에서 직접 확인을 한 것인데 이렇게 권순일 대법관을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누가 그 대법원 정문에서 신고를 하면은 그 대법원 직원들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김만배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그렇소. 그 사람 내가 만나기로 했어. 들여보내시오.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들먹였고 권순일 대법관은 전화 받고 나를 만나지도 않는데 단순히 이발관을 가기 위해서 온 김만배 기자를 일종의 뭐 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나를 네네. 만나기 위해서 왔다. 뭐 그 직원한테 그 사람 이발소 갈 건데 내 이름 판 건데 그냥 그렇게 들여보내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변명을 김만배 씨가 했다는 것은 역으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느냐 하는 의심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분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뭐 정양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1세대로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2세대에서 김만배 씨가 등장하면서 이제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자, 천화동인과 이 화천대유를 지분 구조를 보면 그래도 김만배 씨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차명일 가능성도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녹취록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김만배 씨가 이거 그분 거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 뭐 그런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간단히 한번 보면 말씀 나온 거 그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증언이 있었죠. 유동규일 거다. 네. 근데 보면은 유동규 씨는 제가 알기로 김만배 씨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분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주로는 택지 조성 단계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 택지 조성 단계에서 이 김만배 씨를 비롯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4천억 정도를 가져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택지 조성이 아닌 아파트 분양 단계를 따지자면 15개 블럭이 있고 이 중에서 5개 블럭을 화천대유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화천대유의 100% 주주가 김만배 씨 건데 그러면 결국 김만배 씨가 이 5개 블럭의 이익을 모두 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아주 희한한 일들이 뭐냐면 언론에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했다고 합니다. 이 5개 블럭에 대해서 몇 개 이익권을 가지고 네. 이거 나한테 300억을 빌려주면 나한테가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이 사업에 300억을 빌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 이자라든가 뭐 이익 배분을 해줄 거고 급기야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줬냐면 A1, A2 두 개 블럭의 이익권을 줘버렸단 말입니다. 네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법적인 외관상 드러난 법적인 소유권은 김만배 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남욱 씨는 무슨 이유로 김만배 씨 소유의 이익권 두 블럭의 이익권이니까 대략 우리 따진다면 2천억 안팎되는 겁니다. 그거를 왜 자기 것도 아닌 김만배 씨 지분을 가지고 세일즈를 다니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이것은 자칫 김만배 씨께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함팀장님.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분, 전주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굉장히 우리 회계사님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차명이 쉽습니다. 주식은 아세요? 부동산은 차명이 굉장히 어렵고 주식은 차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네. 만약에 발각되기도 어렵고 만약에 발각돼도 그 시점에서 증여세를 내면 돼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바지라고 하는 그런 차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아직 팩트가 없어가지고 밝히질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혜 기사님께서 그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그 아까 서강대 라인하고 성대 라인하고 이제 화천대유하고 성남의뜰하고 이 핵심 멤버들 사이에서는 다 형 동생이에요.
아, 만배형, 또 동규형, 동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끈끈하고 친분이 컸다는 얘기겠죠? 요새 지금 네. 인기 끌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나오지 않습니까? 아, 깐봅니까? 깐부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제 이어오고 있었는데 네. 회 기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지금 SK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그 5개 수의 계약으로 받아간 화천대유가 필지 중에서 네네. 한 필지가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뭐, 네. 줍줍 뭐 이런 네, 네, 뭐 기사가 300 있었던 것 몇 같은데. 예, 예. 그게 이제 화천대유가 연립주택 용지로 받은 건데 네. 그 프로젝트가 최근에 분양이 되면서 성남시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웁니다. 아, 그거는 그 얘기는 그 말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아 이거 또 제가 쓸 기사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서 뭐 특징 예, 많이 나오네요. 오늘 뭐- 다 써야 되겠네. 예, 단독 뉴스들 많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 분양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공동주택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그 지역이 그렇죠.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부에서 바뀌어가지고 핀셋 규제라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상당히 어떤 투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핀셋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신정부에서는. 예, 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공동주택으로 하면 연립주택 용지지만 공동주택으로 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런 네네. 형태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하게 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우회해서 네, 이제 최근에 네, 분양을 했다는 네. 거죠.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하는 게 성남 시민들한테 싼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그쪽으로 이제 종용을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다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분양이 늦어지면서 진짜 잭팟을 이제 터트린 거죠. 이게 분양가 최고 분양가가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분양 수익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이렇게 황당한 사업 구조, 다시 말해서 이 소수의 몇 명이 엄청난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든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게 이제 성남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 바로 유동규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 설계를 할 당시에 실무진에서부터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환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계속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유동규 본부장 당시 또 뭐 사장 대행을 지내기도 했었고 이분이 이걸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예. 거부했다는 거죠. 예. 네. 이걸 그럼 유동규 본부장 혼자서 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했는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내지는 이제 시간적으로 오늘 많은 의문이 풀리기도 하고 새로운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른바 이제 흔히 RFP라고 하고 이 공식적인 서류 이름이 여기에서는 입찰 지침서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좀 이른 시점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한번 봤었냐면 이거죠. 그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오늘 유심히 보고 오늘 이제 함 기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의문과 그리고 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입찰 지침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대장동 지구 개발로 인하여 성남시 즉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 어떤 식으로 이익 배분을 할 건지 RFP에 이렇게 단계 1, 단계 2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한번 여기 시청자분들도 같이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RFP에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될 거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 50% 지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세 군데 입찰에 참여해봐.
그리고 이익 배분을 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지 좀 설명을 해봐. 그러면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은 뭐냐면 나에게 많이 배부해 준다라고 하면 배점이 더 많아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익을 얼마를 줄 건지가 배점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지금 최근 뉴스에 나오는 그 부분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다시 반복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A은행이 있어서 A은행이 당신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이 우리 1조 5천억 정도 나오니까 5천억은 기본으로 너희들한테 주고 지금 요구 사항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천억을 달라 그건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요구 사항으로 있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주고 5,500억 주고 난 다음에 남은 이익은 또 50% 지분대로 줄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점표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입찰 응모자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익을 배부할 건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얼마의 이익을 더 줄 건지를 밝히는 게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사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이 부동산 개발을 이런 좀 잘 모르는 네. 일반인 분들도 예. 약간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예, 그 유동규 씨가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이거를 좀 관련해서 도와서 한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 팀장을 지낸 정민영 변호사라고 있는데, 자, 이분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남욱 변호사 그쪽과 후배죠. 관련된 라인인 거죠. 네, 법대 후배입니다. 예. 이 정민영 변호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인지 제가 모르고 네네. 이분이 2015년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 선정 때 심의위원으로 네. 예, 참여를 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네네. 이 사업을 그리고 추진하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 추천이라기보다 네네. 이제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런 데서 뽑는다고 하니 네네. 관심 있으면 가봐라. 그러면은 채용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유동규 씨와 네. 이제 유원홀딩스라는 네. 또 사업을 또 같이 네. 진행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와의 연결고리였을 수 있겠네요. 네네. 이분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네. 자, 그러면 이 유동규 씨가 현재까지 드러난 가장 이제 핵심 키맨인데 이분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처음 구속된 인물이기도 하고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또 얼마 전에 또 경찰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확보한 핸드폰을 살펴보면 뭐 상당히 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규 씨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제가 뭐 그 유동규 씨를 보면은 이제 2008년에 네네. 분당구 정자동에 한솔 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당이 이제 리모델링 붐이 지금 이제 또 막 일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2008년에 하면서 이제 계속 그걸 끌고 왔는데 2010년에 이재명 이제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변이라고 그때 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분당 성남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분당 아파트 주민들은 수직 중축 리모델링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수직 중축 리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높게 져가지고 새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합원들 분담금이 낮아지니까 돈이 적게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야 법이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재명 이제 어떤 시장 후보였겠죠. 리모델링 수직 중층을 이제 허용하겠다. 그걸 내가 이끌고 가겠다. 그때 앞장서서 도와준 분이 이제 유동규 그분이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분당 주민들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그 리모델링이라는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고 실제 그렇게 돼가지고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뭐 보도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맺고서 같이 왔던 거죠. 네. 유동규 씨가 이 사업에서 핵심으로 일을 했고, 네. 그리고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강 의원님. 네. 그 이재명 후보 측은 유동규 씨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거는 뭐 내 주변에 뭐 그 친하게 지내고 뭐 내가 뭐 누구 동생처럼 지내고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측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대장동 사업 때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일을 나하고 공모해서 이걸 추진을 했고, 둘째 그 이득을 지금 서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내 캠프에서 대선 자금 이런 거를 지금 돌리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게 전혀 아니다 이거죠.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측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측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바로 나한테 대선 자금 주는 그런 관계를 솔직히 치고 들어오고 싶은 모양인데 우선 그 사람은 내 캠프에 지금 없다. 그리고 오히려 380억 원 갖고 영화 만들겠다고 하길래 내가 내쫓았다. 그리고 내가 나하고 소원해진 사람이다. 셋째, 만약에 기관장 시켜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경기 산하에 기관장은 1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 시키는 사람을 가지고 최측근으로서 나와 함께 그 엄청난 돈을 갖고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이제 거기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하게 사실 핀포인트로 사실 이것을 좀 접근해야 돼요. 당장 우상호 의원이 여기에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상호의 측근이라면 내가 서울시장 나갈 때 우상호 캠프에 그 측근이 들어있어야 측근인 거지. 그것이 이제 측근으로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유동규라는 사람처럼 현재 이재명 대선 캠프에 없다면 그거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 또 이 사건에서의 측근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그 공격하는 쪽에서는 너무 뭐 변명이다, 뭐 변명이죠. 굉장히 그 빈틈이 변명이다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한번 그것을 좀 더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더 깊이 들어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측근이란 말은 사실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찬호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드러난 과거의 사실들을 보면 과거에는 친분이 좀 많았던 건 사실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유동규 씨를 구속하면서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임이라는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이제 뺀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성남시에 이제 좀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예.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서른 의원은 이제 7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자, 김병률 회계사님, 예. 유동규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때 배임 혐의로 예. 만약에 처벌하게 된다면 당시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몇몇 변호사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의사결정 체계, 결재 체계로 보건데 유동규 씨가 배임으로 구속이 된다라면 이재명 지사 역시 그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제 기억이 맞다면 윤석열 후보가 또 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더 이상 풀어낼 능력은 없고 공사정관 8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분양가 결정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조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과 같은 사안들은 성남시장에게 일일이 보고되고 결재된 사항에서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예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가 만약에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다, 뭐 그 이상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라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전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앞서 잠깐 언급만 했는데 사실 이번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때문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FIU에서 경찰에 자료를 넘겨줬음에도 5개월 동안 네. 사실 큰 진척이 없다가 예.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넘기고 또 현금 다발 사진을 찍어서 네. 제출하면서 상당히 급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녹취록 그 자체는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영학 회계사도 이 사업의 주도자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도대체 왜 녹취를 했고 또 그거를 검찰에 제출까지 한 걸까요? 제가 농담처럼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사건이 딱 회계사라는 고리로부터 딱 풀어져 나간다. 회계사들이 상당히 멘탈이 약하거든요, 정말. 예. 제 생각엔, 이건 약간 바른 농담입니다만은 회계사들의 이 약한 멘탈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고, 이분이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실제로 이 사업 구도를 설계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지목하고 심지어 이걸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설계자는 정영학이다. 무슨 이재명 지사는 설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는 걸 듣게 됐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본인에게 씌워질 아주 막중한 책임 이것들에 대해서 경감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몇몇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동규 씨에게 이제 뺨도 맞고 이른바 노래방에서 얼음컵으로 이제 또 두들겨 맞기도 했다던데 그런 인간적인 모욕도 한편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중앙일보 라이브에서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또 그리고 함종선 팀장님 그리고 강찬호 의원님 모시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핵심에 대해서만 짚어본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살펴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힐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김만배 씨는 법조계 카르텔과의 연결고리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2015년도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김만배 씨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2015년 6월에 실제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있고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김만배 씨가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그런 분들이 이 화천대유나 이런 곳에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많은 어떤 인맥을 또 이제 여기에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힐링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협회라는 닉네임 쓰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꼬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 많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화천대유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변호사 비용을 쓴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주장이지 이게 사실인지는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김경률 회계사님 팬 같네요. 김경률 회계사님 화천대유와 천하응인은 회계사님의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렇진 않고요. 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김경률 회계사님 이 사건 더욱 깊이 파헤치고 또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해야죠. 네. 자, 그럼 마무리 각자 위원님들과 그리고 함 팀장님, 회계사님 한마디씩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 본인은 이론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민간 쪽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 것과 관계없이 공공이익도 상당히 많이 환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현재까지로는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뭐 확실한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야 모두 하여간 투명하고도 절대 감추지 않고 의혹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팩트를 가지고 이 앞으로 상황을 계속 이제 해야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의혹 또는 결국은 내년 대권을 노려서 그 표로만 연결시키는 그러한 행태로 갈 때에는 어느 쪽이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것을 양쪽이 문제 제기함에 있어서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정선 팀장님.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뭐 공개할 수 없다. 성남시도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그런 팩트들이 많거든요. 떳떳하다면은 다 공개해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지금 저는 해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현 회장님.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언급해 보고 싶은데요.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에 대한 민주당 측의 태도들, 민주당의 태도,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졌고 저 역시 그러한 비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건 뇌물성 거래로 의심될 만한 그런 거래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데칼코마니처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아주 비슷하게 53억 원의 조국 전 장관의 조카가 53억 원의 상장 주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일치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한번 되새겨보기 바라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하고 취재한 기자를 제가 알기로 고소 고발했던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언론중재위에 이렇게 제소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는 결국은 국민들의 상식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의식과 상식 속에서 이 난맥상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줄기를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중앙일보는 계속해서 취재하고 또 파헤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